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죽었다가 살아난 한 소녀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 경상도 땅에 박씨라는 이름난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융성했던 가문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며 점차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외아들인 박동현은 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로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동현은 어릴 적부터 귀하게 자라 응석바지였고 성격이 제멋대로라 말썽을 피우기 일쑤였습니다. 동현의 아버지는 아들이 오직 학문에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기울어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으려 애쓰는 동현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동현아, 너는 우리 가문의 유일한 희망이다. 부디 공부에 좀 더 마음을 써다오. 내 어깨에 우리 가문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잊지 말거라. 하지만 동현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읽던 책을 마루에 아무렇게나 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버지, 그 공부는 너무 지루한걸요? 머리만 아프고 재미도 하나 없는데 왜 자꾸 하라고만 하십니까? 저는 나가서 친구들과 활쏘기나 하고 연이나 날리고 싶습니다. 아들의 대답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가문에 대한 걱정과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동현아, 지금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어찌 평생의 가치와 가문의 명예보다 중하겠느냐.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학문에 매진해야만 우리 박씨 가문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느니라. 아버지의 간곡한 말에도 동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간은 흘러 동현은 여전히 글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장난치기를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동네 어른들께 무례하게 굴기도 하고 집안에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허투루 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시름은 날로 깊어져 갔고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동현은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의 방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방문 틈으로 아버지의 가쁜 숨소리와 어머니의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현이 방문을 열자 헬쑥해진 얼굴로 자리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는 아버지와 그 옆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원은 아버지가 오랜 마음고생과 상심으로 병세가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동현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차가운 후회와 무거운 책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장난과 방황이 아버지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키며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날이 밝자 동현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서책을 찾아 먼지를 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밤낮으로 글 공부에 매진했고 잠시 틈이 날 때면 아버지의 약 시중을 대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철없는 장난기가 아닌 굳은 결의와 가문에 대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동현이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날 밤의 깨달음은 꺼져가던 박씨 가문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때 말썽꾸러기였던 동현이 어떻게 변하여 효자가 되고 가문을 일으키는 든든한 아들이 되었는지 이야기하며 진정한 변화는 마음 깊은 곳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동현이 8살 되던 해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의 장난기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 큰 결심을 하고 동현을요 마을의 이름난 서당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문의 마지막 희망인 아들이 부디 그곳에서 학문에 눈을 뜨고 바른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당에 가는 첫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근심 어린 얼굴로 동현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훈장님은 학식이 높고 엄한 분이시니 예의를 다해 공경하고 가르침을 잘 따르거라. 그리고 새로 사귈 벗들과는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내가 잘해야 우리 가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명심하거라. 아버지는 거듭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천방지축 동현에게 아버지의 걱정 어린 말은
한 귀로 흘러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서당에 가면 친구들이 많겠지. 오늘은 또 무슨 재미있는 장난을 칠까? 동현은 딱딱한 글 공부보다 함께 어울려 놀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옆 마을로 향하는 짧은 길 위에서도 동현은 방방 뛰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서당은 오래된 기와집으로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동현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곳을 지키고 선 훈장님이었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말씀대로 훈장님은 꼿꼿한 자세에 키가 훌쩍 크고 얼굴에는 검고 짙은 수염이 위엄있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은 동현이 상상했던 자애로운 스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훈장님의 근엄한 풍채와 낮고 조용한 목소리의 동현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며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처음 천자문을 펼쳤지만 어려운 한자들이 눈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동현의 마음은 이미 창밖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훈장님의 매서운 눈초리에 화들짝 놀라기도 여러 번 딱딱하고 지루한 글공부 시간은 동현에게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자마자 동현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들 틈에 끼어들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온갖 짓궂은 장난을 주도했습니다. 글 읽는 소리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훈장님의 꾸짖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동현의 나이가 어느덧 13살이 되었을 무렵 그의 이름은 장난꾸러기를 넘어온 마을의 골칫덩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짓궂은 장난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섰고 마을 사람들은 만나면 동현의 이야기를 하며 혀를 차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마음씨 좋은 농부 김씨는 동현의 주된 장난 대상이 되어 여러 번 소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현은 또래 친구 두어 명과 어울려 해서는 안 될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김씨 집안의 조상들이 잠들어 계신 선산을 찾아가 본분을 마구 파헤쳐 놓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와 그의 가족들은 조상님께 죄를 지었다는 생각과 동현의 만행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이 마을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농부 김씨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서당의 훈장님을 찾아가 동현의 만행을 알리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훈장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크게 노했습니다. 조상의 묘를 건드리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큰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훈장님은 당장 동현과 그 일에 가담한 두 친구를 서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새 아이는 훈장님의 불호령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놈들, 너희가 감히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구나. 조상의 묘를 파헤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느냐? 당장 김영감 댁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파헤쳐진 묘를 너희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해라. 또한 너희 부모님들께 말씀드려 김씨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반드시 배상하도록 할 것이다. 듣거라. 이번 한 번은 너희가 아직 철이 없음을 감안하여 이 정도로 넘어가지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몰상식한 짓을 저지른다면 그때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 서당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훈장님의 엄한 꾸짖음과 명령에 동현과 친구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들은 훈장님의 명에 따라 김씨 가족에게 사죄하고 훼손된 묘를 복구해야 했으며 이 일로 인해 동현의 아버지는 또 한 번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러 동현이 15살이 되던 해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노심초사하던 그의 부모님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아직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동현은 삶의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슬픔을 이겨내지 못한 그는 학문과 가문의 책임은 모두 잊은 채 하루하루를 그저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된 일은 하지 않고 끼니 때가 되면 친척 집이나 친구 집을 전전하며 얻어먹게 일쑤였고 마을 사람들은 이런 동현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그의 고집세고 게으른 모습을
빗대어 돌선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상의 묘를 파헤쳤던 철없던 시절과는 달리 남에게 큰 해를 끼치는 알알한 장난은 더 이상 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아무런 희망도 목적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빈둥거리며 돌선비로 살아가던 어느 해질녘 동현은 마을 어귀에 자리한 으리으리한 기와집 담 너머로 새어나오는 애절한 곡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을 애는 듯 구슬펐고 온 마을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히는 듯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인근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최영감 댁이었습니다. 호기심 반, 불안감 반으로 발걸음을 옮겨 집 근처에 다가가니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믿기 힘든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최 부잣집의 외동딸 미모와 재주가 뛰어나기로 이름 높았던 수연 아가씨가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현은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비록 마주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수연 아가씨의 고운 모습과 총명함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생명이 허망하게 쓰러졌다는 소식에 메말랐던 동현의 마음에도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돌선비가 조문을 가도 괜찮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뱅이나 양반이나 상놈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 그리고 같은 하늘나라에 사는 이웃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에 그는 먼지 쌓인 논매무새를 가다듬고 무거운 발걸음을 최 부잣집으로 옮겼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최 부잣집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슬픔에 잠긴 조문객들과 일가친척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동현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빈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빈소 중앙에는 국화꽃에 둘러싸인 수연 아가씨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가씨는 생전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어 그 갑작스러운 죽음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동현은 숙연한 마음으로 향을 피워 올리고 2번 절을 했습니다. 예를 마치고 몸을 일으켜 물러서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영정 바로 앞에 놓인 작은 향로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분명 보통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듯한 향로는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듯 푸른 녹이 군데군데 슬어 있었고 몸체와 특히 뚜껑에는 용인지 봉황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짐승의 형상과 알 수 없는 문자 같은 것들이 매우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였습니다. 일반적인 향의 맑고 푸른 연기가 아니라 마치 늪의 안개처럼 짙고 탁한 회색빛을 띤 연기가 꾸물거리며 피어오르고 있었고 코끝을 스치는 향내 또한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은 슬픔에 잠겨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지만 유독 동현의 눈에는 그 향로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까지 건강했던 아가씨가 왜 갑자기 혹시 이 향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기이한 향로를 왜 하필 빈소에 놓아둔 거지? 짧은 순간 수많은 의문이 동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딸의 영정 앞에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오열하는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슬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아, 내 곱디고 온 딸아, 눈을 떠보거라. 이 아비를 두고 어찌 먼저 갈 수 있단 말이냐. 최 부자의 절규는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현은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기이한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연기와 그 석연치 않은 죽음의 연결고리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빈소를 빠져나오면서도 계속해서 향로를 흘깃거리며 깊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빈소를 나온 동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결심을 하고 최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슬픔에 잠겨 넋을 놓고 앉아있는 최 부자 앞에 선 동현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님, 소녀의 죽음에는 분명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에게 하룻밤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가씨를 살려내겠습니다. 이 갑작스럽고 황당한 말에 최 부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 돌선비가 와서 헛소리를 하는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네, 이놈. 지금 제정신이냐? 감히 누구 앞에서 망령된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하지만 동현은 물러서지 않고 간절한 눈빛으로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영감님,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딸을 잃은 슬픔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던 최 부자는 동현의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처음에는 노발대발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어떤 확신 같은 것을 읽었는지 아니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었는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을 얻은 동현은 즉시 북 하나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은 수연 아가씨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내 둥둥둥 하는 단조로운 북소리와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기이한 가락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묘한 광경에 최 부잣집 식구들과 조문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성한 초상집에서 저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며 분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어떤 이들은 동현이 귀신의 씨였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해가 지고 사방이 캄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여전히 북소리와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딸의 생사에 대한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최 부자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습니다. 처음 동현의 말을 믿었던 자신을 자책하며 저 돌선비 놈이 정녕 내 딸을 엿보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저놈이 감히 내 딸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당장 가서 문을 부수고 저놈을 끌어내라. 내 직접 저놈의 목을 비틀어 버릴 것이다. 격분한 최 부자는 집안의 하인들과 장정 몇몇을 이끌고 굳게 닫힌 수연 아가씨의 방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동현을 끌어내 벌할 기세였습니다. 최 부자의 분노가 극에 달해 육중한 방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리고 모여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바로 그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막 손짓으로 문을 부수라는 명령을 내리려던 찰나 안쪽에서 굳게 잠겨있던 빗장이 덜컥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동현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싸늘한 주검이었던 수연 아가씨가 비록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가늘게 떨고 있었지만 분명 제 발로 서서 문지방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부신 듯 눈을 가늘게 떴다가 문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아버지를 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마당을 가득 메웠던 고함 소리와 웅성거림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거나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최 부자였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그는 딸에게 달려가 휘청거리는 몸을 부축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 딸아. 살아있었구나. 정녕 살아있었어.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선 동현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경애가 뒤섞인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먼저 기력이 없는 수연 아가씨를 부축하여 방 안 의자에 앉힌 뒤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 영감님, 아가씨는 돌아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아까 빈소에서 보았던 기이한 향로를 가리켰습니다. 이 향로에서 피어오르던 향에는 강력한 수면, 효과를 지닌 약재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향을 피워 아가씨를 깊은 잠에 빠뜨린 것입니다. 향내가 독특하고 연기색이 탁한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방 안을 자세히 살피니 숨겨둔 약재 찌꺼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가씨께서 시간이 지나면 약 기운에서 깨어나실 것이라 짐작했고 그때까지 시간을 벌고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일부러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웠던 것입니다. 동현의 차분한 설명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고의로 아가씨를 해치려 했다는 말인가? 동현은 사람들의 의문에 답하듯 품속에서 작은 서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찰을 펼쳐 보이며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서찰에는 최 부자가 가장 신임하던 집사가 최 부잣집의 막대한 재산을 탐내 상속녀인 수연 아가씨를 제거하기 위해 몰래 독한 수면 향을 피웠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범행 후에는
마치 아가씨가 급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처럼 꾸미려 했던 것입니다. 서찰의 내용이 밝혀지자 마당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부자는 믿었던 측근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몸을 떨었고 사람들은 범인으로 지목된 집사를 향해 분노의 시선을 던졌습니다. 집사는 당황하여 얼굴이 흑빛이 된 채 뒷걸음질 쳤지만 성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한때 돌선비라 무시받던 동요는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용기로 아가씨를 구하고 가문의 음모를 밝혀낸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최 부잣집의 슬픈 초상집은 하루아침에 떠들썩한 잔칫집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범이 밝혀지자 최 부자는 동현의 손을 잡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동현의 비범한 지혜와 용기에 깊이 감탄했으며 돌선비라고 무시했던 지난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최 부자는 동현에게 큰 재물을 내리려 했으나 동현은 이를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최 부자는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외동딸 수연 아가씨를 동현의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제안에 동현은 물론 수연 아가씨도 처음에는 당황하며 반대했습니다. 가문의 격차도 있었고 동현은 여전히 가진 것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연 아가씨는 곧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동현에게 평생 은혜를 갚고 싶다며 아버지의 뜻대로 동현에게 시집가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동현 역시 총명하고 아름다운 수연 아가씨에게 이미 마음이 끌리고 있었기에 마침내 두 사람의 혼인은 결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식은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동현의 용기와 지혜에 감복하여 그를 따르게 된 충직한 두 사람과 동현의 변화를 기특하게 여긴 훈장님, 그리고 한때 함께 말썽을 피웠으나 이제는 어엿한 청년들이 된 옛 친구들까지 모두 모여 진심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돌선비 박동현이 마침내 진정한 선비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동현과 수연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동현은 아내의 내조와 장인의 도움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학문에 정진하였고 과거 집안을 돌보지 못했던 잘못을 뉘우치며 성실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가 고왔으며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마침내 몰락했던 박씨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말썽꾸러기 돌선비였던 박동현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랑과 명예를 모두 얻고 가문을 일으켰는지 이야기하며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있음을 되새겼습니다.